내 호의를 무시해? 곱게 보내주려 했건만 오늘 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갔고 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 자락을 집어삼켰습니다. 과거 시험에 또다시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선비 김씨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그의 해진 도포 자락을 파고들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김씨는 지친 다리를 이끌며 중얼거립니다. 이러다 객사라도 하면 늙으신 노모는 어찌한단 말인가. 절망이 그를 덮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딧불이처럼 깜빡입니다. 김씨는 헛것을 본 게 아닌가 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불빛을 향해 기어가다시피 나아갑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엔 외딴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집 치고는 마당이 너무나 정갈하고 문창호지에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 쓸고 닦은 듯한 기묘한 위화감. 하지만 김씨는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두드립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안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산속에 홀로 산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백옥같이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그리고 티 하나 없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김씨는 순간 그녀의 미모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힙니다.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김씨를 바라봅니다. 여인은 김씨를 훑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거절합니다. 선비님, 이곳은 산 사람의 온기가 머물 곳이 못 됩니다. 더 내려가시면 주막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지요.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편안함 유혹보다 올바른 길도리를 택하라는 주제가 암시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김씨의 귀에 그 경고가 들릴 리 없습니다. 부인, 내 다리가 부러질 듯하고 배가 등가죽에 붙었소?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김씨는 여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원합니다. 여인은 잠시 김씨를 응시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아니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시지요. 허나 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방문을 열어보셔서는 아니 됩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김씨는 또 한 번 놀랍니다. 겉은 초가집인데 방 안은 비단 병풍과 자개장으로 꾸며진 것이 마치 대갓집 안방 같습니다. 은은한 난초 향기가 코를 찌르는데 그 향 밑바닥에는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김씨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몸을 녹입니다. 시후 여인이 소반을 들고 들어옵니다. 산속에서 구하기 힘든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가득합니다. 김 씨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이런 진수성찬이라니 부인은 대체 어떤 분이시오? 김 씨가 묻자 여인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서방님을 기다리며 준비해둔 것이온데 선비님이 드시는 걸 보니 기쁩니다. 라고 답합니다. 배가 부르자 김 씨는 긴장이 풀리며 여인의 미모가 다시금 눈에 들어옵니다. 붉은 입술과 하얀 목덜미. 선비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여인은 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며 술 한 잔을 권합니다. 그 눈빛은 유혹적이면서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합니다. 술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들었던 김 씨. 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깹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려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승마이너스 상마이너스, 승마이너스 상마이너스. 무언가를 바위에 가는 듯한 소리.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그 소리는 정적을 깨고 김 씨의 고막을 파고듭니다. 여인이 처음에 했던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말라는 경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공포가 김 씨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문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댑니다. 마당에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우물가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 부엌칼을 숫돌에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이상합니다. 분명 사람의 형상인데 그림자는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처럼 일렁거립니다. 칼을 가는 그녀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곡조가 장송곡처럼 구슬프고도 기괴합니다. 오늘 밤은 살이 참 연하겠구나. 그녀의 혼잣말이 바람을 타고 김 씨의 귓가에 꽂힙니다.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분명 요물이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날이 밝을 때까지 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할까? 만약 도망치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저 칼에 목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칼 가는 소리가 뚝 멈춥니다. 그리고 저벅, 저벅, 저벅. 발소리가 김 씨가 있는 방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김 씨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방 안을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발소리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선비님, 안 주무시는 거 다 압니다.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까의 고운 목소리가 아닌 쇠를 긁는 듯한 쉰 목소리입니다.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며 천천히 돌아갑니다. 김 씨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맞설 것인가. 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여인이 들이닥칩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부엌칼이 들려 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려고. 여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가는 귀까지 찢어진 듯 기괴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무거운 촛대를 집어들어 여인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 촛대가 여인의 어깨를 강타하자 그녀가 잠시 주춤합니다. 그 틈을 타 김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갑니다. 등 뒤에서 짐승의 표요 같은 괴성이 들려옵니다. 내 이놈, 내 밥상을 걷어차다니.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살인문을 박차고 칠흑 같은 어둠 속 산길로 내달립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돌부리에 발이 찢겨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산길은 미로처럼 꼬여 있었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에 김 씨는 구르고 기어가며 산 아래쪽을 향해 무작정 달립니다. 등 뒤에서는 바스락, 바스락 마른 낙엽을 밟으며 쫓아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김 씨는 발을 헛디뎌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덤불 속에 처박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바로 옆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백골이 된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갓 하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거쳐간 또 다른 희생자, 아까 여인이 말했던 서방님의 정체였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어디선가 희미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물을 건너시오. 놈은 물을 건너지 못하오.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기가 김 씨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알려준 것입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 짧은 만남은 김 씨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며 반드시 살아남아 이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심어줍니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동여매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숲속의 추격전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여인은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나무 위를 훌쩍 뛰어넘고 덤불 사이를 뱀처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김 씨를 몰아붙입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밤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춤을 추는 유령처럼 보입니다. 선비님, 술이 아직 남았는데 어딜 가시옵니까? 숲 전체를 울리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김 씨는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깁니다. 바로 머리 위 바위 꼭대기에 여인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탁탁!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긴장감. 여인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산 냄새가 났는데. 그녀의 긴 손톱이 바위를 긁어내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옵니다. 여인이 다른 쪽으로 훌쩍 날아가자마자 김 씨는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눈앞에 작은 개울이 보입니다. 원기가 말해준 물입니다. 저기만 건너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는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개울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첨벙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김 씨는 허우적대며 개울 건너편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인은 개울 건너편에 멈춰 서 있습니다. 물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여인을 보며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살았다. 요물이라 물을 건너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여인의 표정이 표독스럽게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녀의 엉덩이 뒤로 하얗고 거대한 꼬리 9개가 부채처럼 펼쳐집니다. 천년 묵은 구미호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던 힘을 풀고 본래의 요력을 드러냅니다. 애송이 선비 녀석, 물만 건너면 살 줄 알았느냐? 구미호는 긴 꼬리를 이용해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 개울 위로 던져 다리를 만듭니다. 물을 직접 밟지 않고 건너오려는 속셈입니다. 김 씨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곳이 순식간에 사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김 씨는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쥐가 나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구미호는 나무 다리를 타고 유유히 개울을 건너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미녀의 모습과 여우의 형상이 뒤섞인 흉측한 몰골입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침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100번째 간이 되어 승천을 도와주려무나. 구미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김 씨는 뒷걸음질 치다 절벽 끝에 몰립니다. 뒤는 천길 낭떠러지, 아픈 간을 노리는 구미호.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 씨는 품속에 있던 책 보따리를 끌어안고 덜덜 떱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공부한 유교 경전들이 과연 이 요물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구미호의 손톱이 김 씨의 목덜미를 스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 김 씨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구미호가 멈칫합니다. 김 씨의 보찜 사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김 씨가 과거 보러 떠날 때 노모가 챙겨준 낡은 삼배 주머니였습니다. 구미호는 코웃음을 칩니다. 고작 그런 낡은 주머니로 목숨을 구걸하려는 게냐? 그녀의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바닥을 내리칩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날 눈먼 노모가 밤새 손을 찔려가며 바느질해준 향주머니였습니다. 아가, 내가 가는 길에 잡기가 붙지 않도록 내가 볶은 팥과 소금을 넣어두었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주머니를 적십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은커녕 산속 요물의 먹이가 되어 불효를 저지르게 된 자신의 처지가 원통합니다. 구미호는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눈물 젖은 간이라
더 짭짤하고 맛이 좋겠구나. 김 씨는 주머니 끈을 풀 힘조차 없습니다. 구미호의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심장을 겨누며 날아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김 씨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손에 쥐고 구미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지릅니다. 어머니, 낡은 천이 찢어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붉은 팥과 하얀 소금이 구미호의 얼굴에 흩뿌려집니다. 평범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노모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퇴마의 무기였습니다. 구미호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줍니다. 팥과 소금이 닿은 피부가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요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뒷걸음질 칩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칠흑 같던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어섭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나약한 선비가 아닙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보찜을 다시 단단히 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명이 밝아오자 구미호의 힘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놈이 감히. 반쯤 타들어간 얼굴에 구미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김 씨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소금 한 줌을 쥐고 구미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물러가라, 사악한 요물아. 김 씨가 소금을 뿌림과 동시에 첫 햇살이 산봉우리를 넘어 비칩니다. 태양의 정기향기와 어머니의 정성이 합쳐지자 구미호의 몸이 불길에 휩싸인 듯 산화하기 시작합니다. 구미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남긴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긴 꼬리가 허공에서 흩어지고 마침내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집니다. 천년을 묵은 한도, 사악한 욕망도 아침 햇살 아래 허무하게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산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라본 손에는 텅 빈 낡은 주머니만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오열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 씨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화려했던 초가집터에 가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폐가와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수많은 사람의 백골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묵념을 올리며 그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산을 완전히 내려오자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범한 풍경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 씨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 않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벼슬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얻은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고향 집 살인문 앞, 늙은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노모가 고개를 듭니다. 아가, 너니? 내가 온 게냐? 김 씨는 보찜을 내던지고 달려가 어머니의 발 아래 큰 절을 올립니다. 과거는 급제하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어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 씨의 말에 노모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살아왔으면 되었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그것이 장원급제다. 두 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비록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김 씨는 효와 삶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년 묵은 구미호의 요술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투박한 사랑 앞에서는 한낱 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고비가 찾아온다면 등 뒤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 누군가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정성이 잊혀가는 우리네 옛 이야기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기이하고 가슴 뛰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